오전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노인은 눈을 떴다. 낡은 천장의 얼룩은 어제보다 아주 조금 더 진해진 것 같았다. 옆자리를 더듬어 보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갑게 식은 이불의 감촉뿐이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왼쪽으로 손을 뻗는다. 벌써 아침이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하루 중 그가 내뱉는 첫 문장이자 어쩌면 오늘 하루 종일 그가 내뱉을 유일한 문장일지도 몰랐다. 부엌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예전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나 갓 지은 밥 냄새가 집안을 채웠을 시간이지만 이제 집안에는 낡은 가구에서 나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냉장고의 기계음만이 가득했다. 박노인은 1인용 전기밥솥을 열었다. 어제 먹다 남은 밥이 노랗게 변해 있었다. 그는 찬물에 밥을 말아 멸치볶음 몇 점과 함께 대충 끼니를 때웠다. 식탁 맞은편 아내가 앉았던 의자는 이제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씌워둔 뽀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그 천이 마치 유령처럼 보여 그는 고개를 돌렸다. TV를 켰다.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메웠다. 박노인은 그 웃음소리에 기대어 신문을 읽었지만 활자는 머릿속을 맴돌 뿐 좀처럼 박히지 않았다. TV 속 사람들은 저토록 즐거운데 이 사방이 막힌 공간은 어째서 이토록 고요한지 알 수 없었다. 소음이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그의 고립감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 오후가 되자 그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집 안에만 있다가는 벽지 색깔에 동화되어 사라져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보였다.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 깔깔거리며 지나가는 학생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그는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잔소리에 귀를 후비며 투덜대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예전의 자신을 보았다. 그때는 그 잔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 싫었을까? 이제는 누군가 자신을 타박해주기라도 한다면 전 재산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공원 한편에서 장기를 두는 노인들의 무리에 섞여보려 발길을 옮겨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견고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낯선 이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는 듯한 그들의 무심한 시선에 박노인은 짐짓 뒷짐을 지고 먼 산을 보는 척하며 비켜섰다. 소속될 곳이 없다는 사실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뼈아픈 소외감을 불러일으켰다. 아빠, 이번 주말엔 좀 바빠요. 애들 학원 스케줄도 있고. 지난주 아들과 나눈 짧은 통화 내용이 떠올랐다. 서운함보다는 미안함이 앞섰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 바쁘면 됐지. 난 괜찮다라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의 정적은 유독 길고 날카로웠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라는 궤도를 돌고 있고 자신은 그 궤도 밖으로 밀려나 정지해버린 소행성 같았다. 낯선 세상으로의 외출. 공원을 나와 대형마트에 들렀다. 특별히 살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마트의 풍경은 그가 알던 것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계산대에는 사람 대신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젊은이들은 능숙하게 화면을 터치하며 물건을 챙겨 떠났다. 박노인은 우물쭈물하며 무인 계산기 앞에 섰다. 바코드를 스캔하세요라는 기계음이 그를 다그치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뒤에 줄을 선 청년의 짧은 한숨 소리가 등에 꽂혔다. 결국 그는 직원이 있는 계산대를 찾아 한참을 헤매야 했다. 세상을 이만큼 살아왔는데 고작 기계 한 대 앞에 무력해지는 자신이 초라했다. 그는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우유 한 팩과 사과 두 알을 들고 도망치듯 마트를 빠져나왔다. 붉은 노을과 파고드는 한기. 해질녘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 쓸쓸함은 절정에 달했다. 붉게 물든 하늘은 아름답다기보다 잔인하게 느껴졌다. 또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간다는 신호이자 곧 어둠이 닥칠 것이라는 예고였기 때문이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환영해주는 이 없는 차가운 현관문 앞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부재의 무게였다. 현관에는 주인을 잃은 아내의 신발 한 켤레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그는 차마 그 신발을 치우지 못했다. 그것을 치우는 순간 아내가 정말로 영영 사라져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어둠이 서서히 방 안 구석구석을 채워나갔다. 그는 어둠 속에서 아내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다. 아내가 즐겨 쓰던 돋보기 안경, 빛바랜 손수건,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들.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곁에 있는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당신은 외롭지 않나? 거기선 친구들이라도 좀 사귀었어? 그는 사진 속 아내에게 말을 건넸다. 대답은 없었다. 다만 창밖을 지나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이 잠깐 거실 벽을 훑고 지나갔을 뿐이다. 그 불빛이 지나간 자리에 아내의 실루엣이 남은 것 같아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 하지만 이내 어둠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했다. 육체라는 감옥.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정신이 맑아질수록 육체는 낡아가는 모순된 과정이었다. 무릎 관절은 비가 오려 하면 어김없이 욱신거렸고 깊은 밤이면 알 수 없는 가슴 통증이 밀려왔다. 심장이 조여올 때마다 그는 두려움보다 허망함을 느꼈다. 이러다 어느 날 밤 조용히 숨이 멎으면 누가 나를 발견해 줄까? 그것은 공포라기보다 구체적인 걱정에 가까웠다. 냉장고 안에 우유가 유통기한을 넘겨 상해가고 우편함에 고지서가 수북이 쌓일 때쯤에야 누군가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죽으면 꼭 일찍 발견해다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다. 자식의 일상에 불길한 예언을 뿌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부엌 싱크대 아래에 놓인 약 상자를 열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한 움큼의 알약들이 그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는 물 한 컵과 함께 약들을 삼켰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약의 쓴맛이 오늘따라 유독 강하게 느껴졌다. 끝없는 기다림의 밤. 밤 10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한다. 뼈마디가 쑤시는 것은 노화 때문일까 아니면 마음의 무게 때문일까. 그는 라디오를 켰다. 누군가 읽어주는 사연과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모르는 타인의 목소리라도 들려야만 잠을 이룰 수 있는 밤이 계속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어떤 청취자의 사연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박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는 아내가 곁에 있을 때 그 말들을 너무 아꼈다. 이제는 말할 대상이 없는데 마음속에는 전하지 못한 단어들이 홍수처럼 불어나 그를 괴롭혔다. 그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다. 일찍 눈을 뜨고 식은 밥을 먹고 공원에 나갔다가 저무는 해를 보며 돌아올 것이다. 이 반복되는 고요함 속에서 그를 지탱하는 것은 오로지 먼저 떠난 이에 대한 기억뿐이었다. 하지만 그 기억조차 조금씩 마모되어 가는 것 같아 겁이 났다. 아내의 목소리가 어땠는지, 그녀의 손등에 있던 검버섯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가물가물해질 때마다 그는 자신의 뇌를 쥐어짜듯 추억을 되새김질했다. 잘 자구려. 그는 옆자리 빈 공간에 인사를 건네고 눈을 감았다. 차가운 공기 사이로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한 아내의 살냄새를 상상하며 박노인은 그렇게 또 하루의 외로움을 견뎌냈다. 잠이 들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렸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기를 바라는 기도인지 아니면 이 고요한 어둠 속에서 영원히 잠들기를 바라는 기도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느끼는 이 거대한 쓸쓸함은 죽음보다 더 깊은 심연이라는 사실이었다. 텅 빈 집안에는 여전히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째깍째깍. 남겨진 자의 시간을 갉아먹는 소리였다. 창밖에는 차가운 새벽달이 홀로 떠 있었고
박 노인의 작은 방 안에는 메마른 기침 소리만이 가끔 정막을 깼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작은 방의 시간은 이미 오래전 누군가의 심장이 멈췄던 그날에 멈춰 서 있었다.